세계가 한국을 오판했다. 미국 하버드 안보전략학 강의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유학생 스즈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지금까지 왜 숨겨왔을까요? 그러자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즈키, 웃지 마. 네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국제안보 전략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존 메가더 교수. 그의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안보전략학과 강의실에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존 메가더 교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 집중하죠. 메가더 교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스즈키 켄타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 제퍼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한국계 미국인 엘리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님, 제 말이 틀렸나요?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여전히 침묵한 채 칠판에 두 단어를 크게 써내려갔습니다.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 전략적 오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강의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대신 국제안보 커뮤니티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스즈키 군, 당신의 발언은 우연히도 오늘 내가 다루려는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이 강의는 오늘부로 내용이 바뀝니다. 제목은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다. 강대국들이 뒤늦게 깨달은 전략적 재앙입니다. 엘리자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뜻이신가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국제안보의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국가 하나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한국 말씀이신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할 정보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인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한 국가의 숨겨진 실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특히 그들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해서는요. 메가더 교수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비밀해제 표시가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가 어떻게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완전히 오판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요. 메가더 교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자료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입니다. 제 경력과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의 파일을 클릭했고 곧 러시아어가 섞인 영어 음성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은 체르노프. 러시아 해외정보국 소속이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난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톤이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아니다. 그들의 군사 능력에 대한 모든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스즈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지금까지 왜 숨겨왔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웃지 마. 네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다. 실제 능력은 최소 15년에서 20년까지 앞서 있다. 엘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러시아 정보기관의 평가라면. 사실입니다. 이 녹음은 6개월 전 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했어요. 마이클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숨겨왔나요? 억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체르노프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음성 파일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 달리 침략의 역사가 없는 국가다. 그들은 1000년 이상 침략을 당해왔을 뿐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전략을 형성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까지 숨기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파일을 멈추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방위산업 시설들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과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방위 산업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체르노프가 제공한 실제 추정치입니다. 두 수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런 규모의 산업을 숨길 수 있죠?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들과 방위 산업을 교묘하게 연결시켰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일반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위장이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러시아 정보원 하나의 증언만으로는. 메가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체르노프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녹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모두의 안보 계산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가더 교수는 체르노프의 음성 파일을 잠시 멈추고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무기 체계와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표면적 수치와 실제 성능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교수는 먼저 항공기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FA-50은 겉보기에는 경공격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어떨까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급비 표시가 있는 러시아 공군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상공에서 FA-50의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FA-50은 미국의 F-16과 거의 동등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고 일부 작전 환경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아무리 봐도 과장된 평가입니다. 단순한 훈련기를 개조한 항공기가 어떻게? 과장이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통합과 전자전 능력에서 FA-50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80%에 달합니다. 이건 비용 대비 효율성의 극대화죠. 다음은 K9 자주포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촬영된 듯한 영상에서 K9은 3분 만에 여러 발의 포탄을 다른 위치에 정확히 착탄시켰습니다. K9 자주포의 발사, 이동, 재발사 시간을 보세요. 3분 만에 위치를 바꾸며 정확한 타격을 가합니다. 이런 신속성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를 무력화시키죠. 교수는 계속해서 K2 전차의 기동 능력,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성공률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자료에는 예상과 실제라는 두 개의 열이 있었고, 실제 성능은 항상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엘리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무기 체계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했어요. 수출용 모델의 성능은 국내용보다 30에서 40% 정도 낮추어 제공했고, 그마저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했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능을 아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러시아 정보요원 체르노프의 보고서를 다시 들어볼까요? 녹음이 재개되었습니다. 이건 중간 국가의 수치인데 실제론 최상위 전투력입니다. 한국은 뭔가 숨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함정에 빠졌죠.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세요. 공식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7%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민간 기업의 R&D 중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 예비군, 체계 유지 비용, 그리고 국가 인프라의 군사적 활용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사력 창출 능력은 GDP의 약 4.5%에 해당하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적 규모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효율성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능력, 즉 정밀 타격과 전자전,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죠. 교수는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주요국 군사력 효율성 지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한국은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입 자원 대비 전투력 창출 능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은 최상위권이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충격을 받은 듯했고 스즈키조차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안보를 연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숫자 너머의 실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은 그 완벽한 사례죠.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극비 표시가 더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내용은 한국의 현대전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드론 네트워크, 그리고 특수부대의 실전 능력에 관한 자료죠. 교수는 먼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앙에는 킹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지휘 체계입니다. 기존의 C4I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 최적의 작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에서 킹스파이더 시스템이 적의 동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전투 데이터와 적국의 전술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적의 다음 행동을 약 78%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죠. 미국의 유사 시스템보다 약 15% 높은 수치입니다. 엘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정확도가 가능한가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은 70년 이상 북한과 대치하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또한 민간 AI 기술을 군사 영역에 신속하게 적용했고요. 삼성과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AI 연구 성과가 군사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는 드론 편대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벌떼 드론 체계입니다. 개별 드론은 저가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방공망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드론은 다른 드론이 파괴되면 자동으로 임무를 인계받아 수행하죠.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중국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사한 기술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 자율적입니다. 통신이 차단되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또한 각 드론의 인공지능은 전투 상황에서 학습하며 적응합니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는 야간 작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특수부 대원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유령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전사의 실전 훈련 영상입니다. 미 해군 SEAL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했죠. 영상에서는 특수부 대원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 건물에 침투하고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해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방어용 시스템처럼 보이나요? 교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공격 능력을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공격당하면 몇 배의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다시 체르노프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수부대와 첨단 장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런 수준의 첨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대칭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강한 적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에 모든 전략적 사고를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전 능력과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았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봤나요? 한국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적들이 한국의 실제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었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비핵 억제력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들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 도표를 띄웠습니다. 현무 2, 현무 3, 현무 4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전사와 함께 사거리와 정확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확도입니다. 현무사 미사일의 원형 오차는 겨우 1에서 2m에 불과합니다. 이는 핵탄두 없이도 적의 지휘부나 중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SLBM입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며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됩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적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핵무기의 파괴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단일 타격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중 정밀 타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로 적의 핵 사용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죠. 다음 화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궤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늦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현무5는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핵무기가 없다면 억제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핵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핵 없는 핵 억제 전략입니다. 적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은 첨단 재래식 무기로 적의 지휘부와 권력 중심부를 완전히 제거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핵 억제와는 다른 형태의 억제력이지만 효과는 유사합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전략적 마비 작전 개념도였습니다. 한국은 적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이버 공격, 전자전, 정밀 타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적국의 핵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거죠. 스즈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핵 없이는 강대국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핵 없는 핵보유국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한국은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고농축 우라늄 기술, 미사일 기술 모두 확보했죠. 다만 실제로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체르노프의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오판이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과소평가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끄고 교실에 불을 켰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접근법은 국제 안보 이론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극단적 수단 없이도 강대국들과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나요?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주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김으로써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체르노프의 가장 중요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비핵 억제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했다. 그들은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메가더 교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마르첼라 브젠스카입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국제분쟁 전문 기자죠. 지난 3년간 한국의 군사 문화를 취재해왔습니다. 마르첼라, 당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눠주시겠어요? 마르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동유럽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학생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또 다른 미국 동맹국을 취재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회에 스며든 군사 문화였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 대부분이 군복무를 마친 상태였고 그들의 군사적 지식과 인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르첼라의 화면이 바뀌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청년들의 모습, 전술 토론을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캠퍼스 내 훈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외부 훈련장으로 이동하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봤던 대학생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 전술적 이해도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그냥 일상처럼 대비하고 있었어요. 매달 민방위 훈련이 있고 대피소는 지하철역마다 있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 저는 러시아의 위협을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준비 태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K-팝, 화장품, 드라마의 나라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군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적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스즈키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가 서울화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르첼라가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의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사격 훈련, 학교에서의 생존 교육, 전 국민 비상대응 시스템까지요.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 쏠 줄 아는 성인이 편의점보다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회복력이 특별한 건가요? 마르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번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입니다. 마르첼라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 군사시설과 벙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 허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국 전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시의 정부와 군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일상은 평화롭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메가더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마르첼라,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르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결의입니다. 한국인들은 다시는 1950년처럼 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분이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어봤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에 그들의 모든 국가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모두 군사 훈련을 받았고 총을 쏠 줄 알며 생존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죠. 메가더 교수는 마르첼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화상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력 이면에 있는 진짜 힘입니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문화와 정신입니다. 전쟁 준비가 일상에 녹아든 사회. 그것이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전략적 자산이죠. 스즈키의 얼굴에는 이제 의심보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엘리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은 필기를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마르첼라와의 화상통화가 끝난 후 교실의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적 준비 태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왜 이 모든 정보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러시아 정보기관 내부 평가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 해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르노프이 유출한 또 다른 문서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오판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죠.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평가 필요 한국은 협력국이 아닌 전략적 위협. 여러분, 이 문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한국을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했죠.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오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6.25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한국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죠. 이런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빙산 이론이라고 적힌 도표였습니다. 이 도표는 러시아 분석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죠. 도표는 물 위의 작은 부분만 드러난 거대한 빙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의 부분에는
공개된 한국의 능력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면 아래 훨씬 큰 부분에는 실제 능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 군사적 능력은 공개된 것보다 약 3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 기술 분야에서요.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을 취했나요?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후 한국은 조용히 자립형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체르노프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단지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본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력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메가더 교수는 음성 파일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동맹국으로만 봤다는 게 바로 전략적 오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략적 중심축이 되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처음에 썼던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 옆에 스트래티직 비스트라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전략적 오판에서 전략적 야수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범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핵 없이도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죠. 스즈키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중견국들을 다시 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의 전략적 의도와 실질적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없으면 끝이라는 초기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을 갖추었죠.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최근 작성된 듯한 국제안보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닌 전략적 균형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지역 안보, 구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정이죠. 메가더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 많은 중견국들에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죠.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 전략, 사회적 준비 태세, 그리고 국제사회의 오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마련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첨단 무기를 자랑하죠. 북한, 러시아, 중국 모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침묵은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전략은 의도적인 속임수였나요? 속임수라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적이 여러분의 능력을 모를 때 여러분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게 되죠. 엘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강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택했죠.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국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무엇일까요? 핵을 가진 국가, 대규모 군대를 가진 국가? 아니요. 가장 위험한 국가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겨왔고, 그 결과 세계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스즈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도 한국을 오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메가더 교수는 스즈키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오판한 국가 중 하나죠. 역사적인 우월감이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읽었던 도쿄대학의 논문을 기억하나요? 잠자는 호랑이 일본의 전략적 오산과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요. 스즈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초기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수는 다시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안보 연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공식 발표, 퍼레이드, 무기 전시회는 종종 실제 능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 속에서 준비합니다. 메가더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숨은 고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죠. 한국은 이 철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정진하며 자신들의 힘을 소리 없이 그러나 깊고 확실하게 키워왔습니다. 교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즈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계획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마세요. 국제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를요. 메가더 교수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쓰인 단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과 스트래티직 비스트.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대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략적 야수가 잠에서 깨어났고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나가려 할 때 엘리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메가더 교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죠. 교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과 깨달음 속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즈키는 강의실을 나가기 전 엘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틀렸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군. 엘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 한국은 그것을 전략으로 삼았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강의실을 나섰고 마이클도 그들을 따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캠퍼스는 조용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오늘 배운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 겨우 버티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언제든 전쟁에 대비해왔습니다. 핵이 없다고요? 그 대신 더 정교한 기술과 더 단단한 결속력을 갖추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전략적 맹수 스트러티직 비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였고 겸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아는 대학생이 있는 나라.
국방비 효율 세계 최상위 국가. 핵 없는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전략 국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면 그건 우리가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조용히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